식민지 시기에 그 독일에 거주했던 작가 이미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약간 반한 것 같아요, 이미륵한테. 그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2024년에 여기 사는 것도 힘든데 안 사랑해요? 막 가슴 뛰는 거 없어요? 가슴 뛰는 순간들은 되게 있긴 하잖아요. 이 연구 주제가 가슴이 뛴다기보다는 뭔가 오늘은 문과 여자분을 게스트로 모시게 됐는데요. 희진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맞습니다. 박사 수료 아직 안 했습니다. 박사 4학기. 박사 4학기 마지막 학기. 희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진리하라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국문과에서 현대문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소설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4학기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겠죠. 네. 이제 박사 논문 집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대소설이라고 하면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 문학이 이제 식민지 시기와 함께 이제 태동을 했는데 그게 거의 이제 1910년대, 2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문학의 첫 시작이라고 하면 혹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이광수는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통 현대소설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정도? 네, 130년? 그 정도의 소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박사 연구를 하려면 더 시기가 좁아지기도 하고 혹은 특정 작가를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연구할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을 박경리라는 작가, 그 토지라는 엄청 대하 장편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아마 되게 옛날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박경리의 초기 소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근데 그럼 그게 5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시기가 좁혀지고 그리고 또 박경리로 작가도 한정이 되고 그리고 박경리는 사실 시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소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좀 뭐라고 할까요? 예각화를 시켜서 논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되게 나이브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저 되게 나이브하거든요. 문학 연구를 한다 하면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쵸.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약간 문학 연구랑 소설 쓰는 거 자체를 왜냐면 너무 이게 낯서니까 사실 그리고 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너무 낯설고 그래서 충분히 그쵸.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고 근데 그게 딱 문학 작품만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함께 보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설화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이 지금은 되게 어떤 교양의 상징이라든지 뭐 지식인이면 꼭 읽어야 할 그런 것들로 여겨졌지만 사실 옛날로 따지면 유튜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진짜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오락거리이자 대중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삶도 좀 밀접하게 볼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역사적 맥락과 같이 그 소설을 봤을 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0년대, 60년대에도 소설이 그 시대에는 약간 유튜브처럼 대중과 가까운 네. 메디엄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박경리 같은 경우는 그 대중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보통 신문 연재 소설이 대중소설로 분류가 되는데 박경리는 신문 연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장편 소설이 조금 더 대중과 가까운 이런 소설로 여겨지는데 박경리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대중소설을 쓴 작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박경리는 네, 제가 너무 지금 저만 아는 얘기를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들으려고 부른 거죠. 아, 네네. 그래서 5, 60년대 이게 조금 달라요. 단편 소설은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편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연재 소설은 많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읽는 약간 그런 문학 장르였다. 그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많이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좀 이렇게 해석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소설보다는 조금 대중적으로 먼 장르인데 소설은 애초에 시작부터 좀 시민들의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50년대, 60년대에 문맹률? 아시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맹률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었으면은 그쵸. 많이들 글을 읽으셨겠죠? 그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쵸. 그건 그렇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제한되긴 하죠. 그때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네. 문맹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네. 통계를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그러면은 지금도 이 50년대, 60년대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죠. 연구를 지금은 더 그 전 시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맞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실 연구라고 하기도 너무 민망한데요.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 전 시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그 독일에 거주했던 작가 이미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수용됐는지 어떤 이미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서 이 시기가 완전히 나눠진다기보다는 조금 이어지는 식민지 시기부터 5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구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륵의 삶을 잠깐 요약을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이미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삶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이제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고 그때 태어나진 않았죠. 그 1899년에 태어났고 식민지 시기를 겪은 그 당시에 대학교 경성제대 의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3.1운동 때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게 문제가 돼서 수배 대상이 됐고 그래서 상해로 가서 독일까지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단순히 망명을 해서 그냥 뭐 독립운동가로 산 게 아니라 독일에서 대학도 들어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갑자기 소설 창작을 시작하고 문학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게 엄청 뭔가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히 의학도였지만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되게 엄청난 민족주의자라든지 독립운동가, 한국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약간 이렇게 수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다른 지점들이 왜일까? 왜 이미륵은 한국에서 이렇게 소비되었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3.1운동이 1919년도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로 옛날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김진애라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래서 1592 이렇게.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독일의 이미륵님? 그냥 이미륵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이미륵이 독일에 오게 된 게 1920년대일까요? 네네네. 20년대 초반. 제가 또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20년 아니면 21년에. 그래서 독일에 있던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판도 받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전과를 얻게 된 거죠. 근데 독일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재판은 그럼 일제 치하? 네네네. 그때 받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 와서 수의학 박사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동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네. 그러면 GPL 그 활동은 독일에 오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면서도 했고 막 독일에 오자마자 바로바로 시작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여기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뭐 문인회 활동도 하고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이게 몇몇의 사람들이 인연을 맺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칼럼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륵이 워낙 그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장편소설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나왔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조금 그냥 그 소설 한 편을 딱 창작했다 이런 선입견이 많은데 그 오자마자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문학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럼도 쓰고 소설도 쓰고. 네. 이거를 다 그럼 독일어로? 네, 독일어로 썼어요. 이게 너무 대단하다.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해요. 아마 읽어줬던 사람은 있었을 것 같은데 문법 같은 거 고쳐주신 분은 계셨겠죠? 근데 문장이 그리고 되게 간단하긴 하거든요. 여러모로. 근데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독일어로 썼다는 게. 근데 아직까지 번역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압록강은 흐른다 정도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게 흩어져 있어요. 그 번역 각각 누군가가 한 것들이 약간씩 흩어져 있고 번역 안 된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네. 번역 작업도 그래서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다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번역을 이제 해보면 할수록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되게 웃기고 위트 있고 근데 제가 압록강은 흐른다를 한국에서 읽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되게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죽어간 사람. 근데 너무 위트 있고 너무 균형 감각 있고 되게 세련되고 그런 사람이란 느낌이 들어서 이 느낌을 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세기의 독일어는 지금 길거리에서 듣는 독일어랑 많이 다른가요? 그게 독일어가 2010년인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레이트슈라이붕이라고 표준 맞춤법을 그 제정이라고 해야 되나 한 게 있는데 거기서 그 문법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 바뀌기 전에 표현들이 좀 나오긴 해요. 이미륵 소설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막 제가 못 알아들을 정도의 독일어는 없는데 지금 쓰는 거랑 철자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한국 근대 소설, 근현대 소설을 읽는다 치면 되게
엄청 다르죠. 달라서 맞아요. 어색해서 못 읽는 것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독일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럼.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독일 그 짧은 스토리들 읽는 소설을 읽어도 그게 현대어로 번역이 된 건가? 그렇게 막 엄청 다르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 그 고지 독일어 그 호흡도이치 그거는 유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막 뿌리고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어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네. 이 말을 덧붙였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여러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가제를 문과 여자 괴롭히기로 뽑아놨고 여러모로 제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서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게 문백률 물어보고 막. 아니, 저도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뇌과학 전공한다고 그러면은 약간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쪽 컨텐츠를 찾아보신 분들이 뭐 막 자유의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제가 그런 역할을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모르는 게 많을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압니까? 그럼요. 저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미륵은 기회가 되시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압록강을 흐른다를 입문작으로 추천하시나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인 분들이 읽으시기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네, 입문작으로 추천을 근데 그것도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다 제가 전공자여서 이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광수의 무정 이런 거 지금 읽으라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당연히. 이제 그 재미있었던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거는 더 소설이 다양한가요? 영어로도 압록강은 흐른다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일찍 되었어요. 영어로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망명을 간 강룡흐리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이미륵이랑 되게 그 비슷한 삶의 경로를 이제 보여줬고 비슷한 시기에 서양으로 갔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묶어서 제가 지금 그분 소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소설이랑 묶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에 강룡을과 이미륵 소설이 같이 있는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미국에서 한국 작가 특선 그런 식으로 기획을 동아시아 작가 특선 그게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좀 이후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나름 최근? 그래가지고 기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그리고 서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기획이 된 거죠. 그리고 강룡을은 나중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미륵은 독일에서 돌아가셔서 한국 올 기회는 없었고 강룡을은 한국 잠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남아있어요. 내가 한국에 왜 가? 약간 난 가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이미륵 같은 경우도 한국에선 되게 너무 고향에 오고 싶어 했으나 못 왔던 사람 이렇게 많이 수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별로 이미륵은 그렇게 한국 생활에 미련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계와 주변 밖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륵이 좀 그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리 여태까지 너무 그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으로만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자체의 의미도 좀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약간 저만 재밌는 얘기죠. 저도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둘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저희는 이 현대 소설 전공자들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를 뭔가 비련의 뭐 시대의 피해자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약간 주체성을 찾아주고 싶고 그쵸. 그러면 되게 저한테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멀리 있는 얘기지만 가끔씩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눈빛들이 있거든요. 심하게는 난민이랑 다르게 보냐, 한국에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선이 사실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륵은 실제로 아예 난민이었는데도 여기서 되게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뭐 그것 단체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려고 하고 정치 활동도 하려고 하고 되게 긴밀하게. 그리고 그 백장미파 혹시 아시나요? 그 나치 시절에 뮌헨대에서 그 반나치 활동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 소피 숄이랑 그 숄 자매 남매. 몰라요. 백장미파. 반나치 단체인 거예요? 그럼? 네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다 이제 사형을 당했고, 그 교수까지도 사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 백장미파에 소속되어 있던 교수랑 엄청 긴밀하게 교류를 했어요, 이미륵이. 그래서 지금 뮌헨에 가면 그 교수 이름이 쿠어트 후버인데, 그 쿠어트 후버 거리에 이미륵 동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그 정치사회 활동에 긴밀하게 관여를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여기서 힘들게 살다가 죽은 그런 독립운동가로 많이 보니까, 사실 질리아라님이 말해준 것대로 사실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여기로 이주를 했더라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꿈 같은 게 당연히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목적? 이주의 진짜 목적? 이 사람이 왜 독일을 원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의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의미. 희진님이 연구를 하고 글을 쓰실 때 염두에 두는 타겟 독자? 혹은 이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고 싶다.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엄청 시작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다 보니까 누구에게 만족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아직까지 생각하기에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나? 그냥 누군가에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막 메시지를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최종 꿈 같은 거고, 이 논리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는 있나? 누군가에게라도.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로 논문 한 편을 냈는데, 그 논문 낼 때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누가 읽어도 이 사람의 독일로의 이주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파악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읽어도?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이 읽으면.
처음에 문제의식이 이미륵을 한국에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이미륵이 그 역할을 한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한국에서는 영웅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진짜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과연 알고 싶어나 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이미지가 있었고 그게 되게 역사 사회적 맥락에 소위 말하면 잘 먹혔다? 왜냐하면 그쵸. 그 명확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수용의 맥락, 그러니까 문학이 어떤 이미지로 수용됐나? 그것도 약간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딱 작품만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를 밝히고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륵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뭐 까먹거나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부정하거나 난 민족주의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는 뭐 더 옛날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좀 일부러 보지 않은 측면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맥락적으로 충분히 그럴 네. 것 같은데 이제 연구를 할 때 해야 하는 것은 약간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미륵이 남겨져 있는 자료 같은 거 봐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중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전 문학을 좀 소개하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몽골 문화까지도 소개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알 수 있는 한 아시아의 어떤 매개자 같은 역할은 분명히 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을 소개했다라고 하니까 이 나머지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개했다 이렇게 당연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비판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미륵이 했었던 노력들이 좀 초국가적, 그 다음에 탈경제적이었는데도 그걸 좀 일부러 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네. 민족주의라고 말할 때는 독일의 나치주의처럼 한국 한민족이 더 우월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개념이어서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우월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민족, 한국 사람인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한국을 알리려고 했고, 한국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 이 사람의 뭐 제1의 목표였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사람은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일본 문학 강의도 했고 일본 문학도 엄청 출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 출판된 건 2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편집자였어요. 이미륵이. 근데 그런 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완전 스토리가 깨지네요. 일본 문학도 독일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활동을 했다면. 네. 와우.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의미. 분명 이 이야기를 갈구하는 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진님이 연구를 하면서 분명 충분한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독일 와서도 이제 자료 수집을 하셨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딱 전달이 되면은 잘 팔리고. 이거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 계실까? 한국 사람, 저희 세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이 이제 뭐 탈조선 얘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국가를 자기 정체성에서 떼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쵸.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까요? 탈조선과 이미륵은 너무 갑자기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가? 근데 약간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게 이미륵의 존재가 너무 특수하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사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모든 세계의 정치 상황에 다 맞물려가지고 이 사람이 탄생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독일에 대해서도 불평할 게 진짜 많고, 한국에 대해서도 불평할 게 진짜 많은데, 결국에 내가 했던 거는 나에 집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못 찾으니까 이게 어딜 가서도 약간 욕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뭔가 생각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좀 그 안에 내가 속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륵이 그 균형이라는 걸 진짜 잘 잡아내. 어떤 균형이요? 정치적 균형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립이다 이러면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중립 그딴 건 없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중립이라는 게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생각? 그리고 내가 이 엄청난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미륵이 그걸 하려는 장면들을 엄청 작품에 많이 넣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중립이나 균형이라는 걸 너무 좀 안 좋게 바라보지 않고 그걸 좀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미륵이 왜 문학 활동을 했는지 또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왜 문학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제 완전 뇌피셜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나 그런 것들이 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어야 한다. 문학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소가 된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 문학만이? 둘 다. 근데 자기가 의사를 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소설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소설을 썼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문인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독일에서도 동물학을 전공했는데 왜 문학에 갑자기 이렇게 버닝을 한 걸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균형 잡고자 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걸 좀 입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사람이 소설 쓴 이유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거칠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소설을 뭐 서술자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도 봐야 되고 그 이미륵이 시점을 쓴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합니다. 시점이 어떻게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기깔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점이 뭐 이렇게 막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있잖아. 1인칭 서술자. 그 시점이? 네네. 3인칭 관찰자 시점. 나는 타임 포인트라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 다른 시점. 그렇구나. 죄송해요. 저 근데 이미륵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미륵 얘기 더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덕후구나. 덕후 같아요? 이미르 덕후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보면은. 근데 이거 다 틀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미르기 진짜 잘생겼어요. 사진을 보면 너무 야물딱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너무. 그리고 독일에서 제가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2024년에 여기 사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봐요. 1920년에 한국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차별의 장면들을 보면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별의 장면들이 어디 칼럼에 소설돼 있나요? 소설에도 있어요. 막 그냥 지나가는데 막 에베베베베베 막 이런 장면들이. 근데 이미르는 항상 내 옆에 있는 독일인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서 그 독일인한테 사과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면모가 많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가 로마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인간적인 그 성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발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불링 당한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요. 소설에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읽어봐야겠네요. 그런 게, 아니 근데 압록강을 흐른다는 조선 그 한국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독일로 이주하는 순간까지. 그럼 독일도 등장을 해요? 유럽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진짜로요? 네네. 독일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미르기 그냥 우연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일로 망명을 갔다. 근데 그것도 되게,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난 유럽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유럽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고 상해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독일에 갔나 이게 아직 규명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소설이 이미르기의 어린 시절, 주인공 이름도 미르기예요. 근데 이미르기의 어린 시절부터 망명 생활을 나타낸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 주인공은 얘는 그냥 이미르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랑 그 소설의 인물이 분리가 안 돼서 이건 분명히 소설인데 그냥 이미르기 마치 자서전인 것처럼 많이 연구도 됐고 이해도 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르기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서 유럽에 간 건 맞지만 그게 진짜 그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소설적으로 어떻게 표현된 건지를 봐야 한다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원래 좀 한국 소설 더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성 작가의 소설. 네. 근데 엄청 우연하게 이미르 관련된 발표가, 이미르 사실 너무 옛날, 저 초등학교 때 압록강 흐른다 읽었거든요. 읽었어요? 와. 저희 학교에서 그 숙제 같은 걸 내줬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미르 너무 좀 힙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미르에 대한 무슨 발표가 있다고 저희 선생님이 그걸 들으신 적이 있다고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미르 한번 볼까라고 하던 차에 그 학기에 그 수용사, 그러니까 문학의 한국으로의 수용을 다루는 수업이 열려가지고 이미르를 한번 주제로 해보자. 지극히 현실적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냐면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제가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약간 반한 것 같아요, 이미르한테. 그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약간 얼굴이 홍조가 뜨는 것 같은데. 무슨 홍조예요, 진짜. 불을 켜서 그런가? 아니, 여러분, 이거
이거 날조된 거예요. 저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 아니, 나는, 와,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지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진리아라님, 저도 훨씬 더 열정적이세요. 저 지금 입만 지금 털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뭔가 일로 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연구를. 근데 제가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연구 주제랑 자기의 삶. 희진님 본인이 되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감성적이니까. 왜냐면 연구라는 거는 진짜 좀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제 고민이라니까요. 내가 연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번 불이 탄 다음에는 가라앉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막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불타는 동안 이제 막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아이디어 막 낸 다음에 가라앉으면 거기서 이제 쳐낼 거 쳐내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진리아라님은 일로 대하고 연구를 할 때 그래도 연구 주제를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내가 할 연구들. 아니, 사랑이요? 안 사랑해요? 막 가슴 뛰는 거 없어요? 가슴 뛰는 순간들은 되게 있긴 하잖아요. 내가 이 연구 주제가 가슴이 뛴다기보다는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논문을 내가 우연치 않게 읽게 됐을 때 이런 것도 있었어? 새롭다. 거기서 약간 재밌는 순간이 오지. 내가 뇌혈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막 이것이 인류를 구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 T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문학 연구도 T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잘하고 말고가 있어요? 아니, 진짜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부러워요. 그런 T로 연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냉철함. 냉철함?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제 얼굴, 여러분, 제 얼굴에는 홍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재밌군요. 아무튼 숙제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대박 주제. 그렇군요. 저한테는 대박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약간 이미륵처럼. 되게 자존감 높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좀 이상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 에세이 책인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몇 달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도 어떤 한 인물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막 그 사람 자료 막 아카이브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데 사람이 당연히 좋은 면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면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되게 그 막 반전에 반전이 있는 책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고, 글 자체도 되게 좋지만. 저도 엄청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 그 읽었을 때 바로, 그게 한국에서 엄청 센세이셔널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다 읽었는데, 네. 그 마지막에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네.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말은 안 하겠지만. 그냥 합시다. 근데 저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스포는 진리하라님이 해주세요. 저도 뭐 연구자의 이름이 기억나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글을 집필하신 작가님은 시련을 겪으신, 사랑의 아픔을 겪으신 어떤 분이었는데, 뭔가 과학만이 살 길이다? 거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떤 한 과학자한테 되게 집착적으로 빠지게 됐고, 그 사람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도 동물학이었나? 생태학이었나? 아무튼 그런 다양한 물고기를 아카이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있다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뭐 인종주의자였나?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또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나게 쌓아 올렸던 환상이 또 와르르 깨지고,
아무튼 그런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결론은 그 작가가 자기가 바이섹슈얼인가 레즈비언인가 그걸로 정체화를 하면서 뭐 사랑이 해결해 줄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맨 마지막 결론은 약간 저는 김이 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영웅화했다가 그것의 환상이 깨지고 그럼에도 그 사람은 거기서 교훈을 찾고 그런 게 되게 그쵸. 이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아했던 과학자가 우생학, 그러니까 미국의 우생학을 보급하는데 엄청 앞장섰던 사람이고 어류라는 분류가 사실은 없었다. 근데 저는 이 반전이 너무 제가 아마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반전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이 어류가 내가 평생을 바친 게 없었다는 걸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어류가 없었다는 거에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요? 약간 좀 읽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할까 약간. 그 과학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허망했을까? 저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사람이 쌓아놨던 그 컬렉션? 다양한 물고기 종류의 컬렉션이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맞아요. 제로가 되는 맞아. 장면이 기억나고 어류가 있고 없고는 약간 후대에 밝혀진 건가? 결론은 그 시대에 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다가 약간 근데 이 반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물고기 없다라는 반전이? 근데 그 분류는 그냥 인간이 하기 나름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튼 자기 평생을 바쳐서 엄청난 업적을 쌓은 거잖아요. 그 진화학적으로 그 분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그게 부정되는 게 그쵸. 그게 연구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책은 정말 전 너무 좋았어요. 글 읽었을 때.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이 물고기 얘기가? 그 되게 이미륵에 대한 끈끈한 사랑을 지켜보면서 이 작가를 떠올랐다. 떠올랐다. 그래서 이미륵에 대한 마음이 나중에 식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글로 탄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식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도 이제 이미륵이 제가 너무 뇌절을 하니까 약간 좀 족쇄가 되는 그런 측면도 생길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만 하는 사람으로는 안 있고 싶어가지고 사실 다른 만남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륵과 같은 그런 만남?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신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인문학자 혹은 문학 연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한 인물의 전문가가 되는 걸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이 괴테다. 그럼 그 사람이 효들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신뢰가 안 갈 것 같은 왜냐면 과학자가 전공이 뇌과학이었는데 어디 가서 면역학 얘기를 한다. 그럼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뇌과학과 괴테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예를 들면 이미륵 어떤 작가다? 그러면 그게 그 범주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학 연구자가 저는 이 시대에 이 작가 전공이에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만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진짜 인류 역사 전체에서 만들어져 온 뭐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건데 나는 요 시기에 요 문학을 전공해라고 하는 게 이 흐름을 난 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흐름을 좀 적어도 근현대 문학이면 이걸 전체적인 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학위 논문을 위해서면 그 시기를 줄일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신뢰의 문제도 근데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있을 수는 있는데 근현대 문학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뭔가 네. 두루두루 아는 게 뭔가 연구자로서는 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정말 더 전문성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박사 과정생이 나는 이 시기에 이 작가 전공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오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지금 아직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좀 딱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줄리아라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뇌과학 전공자라고 하지 않아요? 뇌과학에서 무엇의 전공자라고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뇌과학 전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근데 마치 뭔가 생물학 내부에 뇌과학 있고 뇌과학 내부에 또 세부 전공이 있을 텐데 문학도 문학 세계 문학 중에 한국 문학 중에 근현대 문학 이미 근현대 문학이 세분화하기 때문에 거길 두루두루 아는 것이 뭔가 좋은 연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럼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물망에 오른 다른 분들이 지금 좀 있나요? 지금 근데 저는 박경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박경리가 유일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작가가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예요. 근데 다른 작가들도 읽었을 것 같긴 한데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영향관계 같은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문학도 한국에 끼친 영향이 엄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그 북한에서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북한에서 그 루이제 린저라는 서독 작가를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약간 북한 문학이 어떤 열망? 세계 문학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관계들, 문학 꼭 이렇게 어떤 작품을 깊게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관계들을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세계 문학 속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또 제가 거의 박경리 다음으로 이미륵 다음 너무 많은데 그 제가 이상이라는 작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이상 날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되게 막 이렇게 그쵸, 시도 되게 난해하고 과학적인 뭐 제1의 아해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도 연구해보고 싶어요. 천재예요, 이상은. 되게 그거는 또 다른 맥락이네요. 그거는 또 뭐 다른 그거는 완전 달라요. 그거는 이게 문학 작품을 깊게 읽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미륵이나 뭐 박경리의 그런 세계 문학과의 관계, 루이제 린저의 북한 문학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문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그걸 소위 말해서 문화 연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 문화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그 텍스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시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소설의 서술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배경은 어떻고,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깊게 읽는, 이게 좀 더 문학 연구의 스테레오타입과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진짜.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재미없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되게 그 시대엔 실험적인 사람이었다고 그쵸?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실험적이고 소설이 엄청 구조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연구자는 뭐 훈련을 받겠지만 진짜 관심이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나 차라리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지금 생존해 있는 어떤 작가의 그거가 궁금하지. 그 시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그냥 이걸 하고 살아야 되나 봐요. 줄리아랑 그 피곤한 시점과 서술자의 그 피곤해진. 갑자기 궁금한 게, 그 현대 예술이 생길 때 막 한 획 그어놓고 이게 현대 예술이다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진짜 싫어요. 근데 이상해. 그 제1아해, 제2아해도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쫙 그어놓고 제목 무제. 그거랑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상은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고 그게 의미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한에 촥 그어놓고 제목 대약진. 무제산. 아니요. 이상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그 남녀의 사랑 얘기를 그리면서도 너무 소설 공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도 그 소설을 통해서 되게 인간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전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그걸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 감정 많이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정말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골몰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니, 소설 다 사랑 얘기 아니에요? 다 인간 얘기고? 뭐 얼마나 다를까?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그 대약진과 다르다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이 문화 연구자라고 하는데 이 너무 사랑충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소설 쓰는 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협업을 한 적이 있다 그랬나? 아니요. 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힌트 같은 것들?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에서 얻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챗GPT 어떤 소설가가, 왜냐면 챗GPT에 이 소설 알려줘 하면 그 전문이 다 나오니까 그거 고소한 소설가도 있다고 했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어떤 그 디지털 인문학이 소설 연구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방대하고 그 소설만 열 몇 권, 거의 20권 넘으니까.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이 사람이 몇 번 나오는지, 작가가 어떤 인물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저만 해도 이 파이썬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저한테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협업을 하면 되죠. 맞아요. 협업을 해야죠. 그럼 포항공대 사람들이랑 뭘 했다, 그거는 그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었나? 그거는 제가 조교로 참여를 한 건데요. 그 포스텍 학생들이랑 그 고대 문과대 학생들이 같이 이제 토론을 한 건데,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은 그 책 이름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STS. 그럼 과학기술학 얘기였구나. 네네, 인공지능 얘기 아니라. 과학기술학 얘기.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근데 그 토론을 하는 플랫폼도 온라인 플랫폼이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실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토론이 활발하게 안 됐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협업은 아니긴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러프하게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작에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는 것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번역 같은 경우도 사실 인공지능이 번역을 이제 훨씬 더 잘하는, 심지어 문학적으로 잘하는 시대도 이미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걸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쓴 시, 소설 보면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참, 그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오만일 수도 있지만, 그럼 진짜 우린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창작자는 아니시잖아요. 소설가는 아니시고 소설 분석을 하고 소설가의 어떤 삶 그런 걸 보시는 분이면 약간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연구 주제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되게 이 소설이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반에는 이게 인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플롯과 그런 서술자의 되게 미묘한 사용과 그런,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 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기계에 의해서 쉽게 완성이 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내가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저의 오만일 수도 있죠.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문학 작품 자체를 어떤 높은 위치에 올려놓기보다는 그 문학을 해석하는 능력, 감상 능력, 사실 어떤 끌어오르고 뭔가 감탄하고 그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학의 힘인 거고, 문학 작품 자체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영역은 건드려지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라고 해도 그걸 여러 사람이 읽고 토론을 한다면은 뭐 그 뒤에 원래 작가가 있었던 그 상황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연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뭘까요? 이 불편함. 이 딱 명쾌하게 그건 그렇죠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뭘까? 작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작가분이 그 세대에서 엄청 호흡하면서 만들어낸 소설이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 하나의 역사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인공지능 문학도 역사적 근거로 되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근데 뭔가 아직은 소설을 쓰는 주체가 엄청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그 챗 GPT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공지능의 소설을 쓸 수 있어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게 약간 되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현실인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소설의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기계 로봇가 나오기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어떤 소설에서 그 로봇과 똑같은 것들을 이미 소설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계 로봇의 형태가 나왔고 100년인가 뒤에 그래서 이런 시기가 우리 원래 그 가타카 같은 영화 보면 그게 진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 복제 그거 아닌가? 네네, 맞아요. 뭔가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소설도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번역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번역가 분이 이제 챗GPT로 번역을 한 것이
수상을 한? 그냥 그게 제일 나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건처럼 다가오진 않았군요. 이 시점에 되게 내가 놀랐었다.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저는 번역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되게 소설이라든지 시를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저도 그건 놀랐어요. 시가 너무 잘 써서.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약간 소설은 그래도 못 쓰겠지 생각했는데 소설도 잘 쓰고. 그래서 그거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뭔가 실제로 창작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영감을 받고 이런다고 했을 때 아,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설을 쓸 거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계가. 이제 논문도 쓸지 몰라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열심히 잘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책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잘 감상하면서 얘기하면서. 아, 그쵸. 그럼 되죠. 그 소설 맞아요. 그렇게 써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아, 근데 오늘 제가 저 아직 박사과정생인데 너무 마치 기성 연구자 같은 오만한 말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게 마음에 걸리세요? 걸리는 건 없어요. 왜 이렇게 겸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 겸손한 것 같아. 사실 희진님 위에 뭐 교수밖에 더 있어요? 교수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 그들에게만 권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건 그런데 뭔가 전 되게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나 봐요. 부족한 걸 드러내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내 의견을 세상에 내보내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화를 하는 거 자체를 공유를 하고 뭔가 논의의 시작을 하게 하고 그런 것도 되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갑자기 또 마음 다 잡게 되네요. 네.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약간 제 독일 TMI이긴 하지만 독일 생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되고 독일에 있는 동안 겨울 보내고 그러면서 되게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다시 힘을 내서 저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판 스타트.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크게 괴롭히진 않은 걸로.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물어보는. 저도 되게 재밌었고 물론 만날 때마다 문학 얘기를 살짝살짝 듣긴 했지만 뭔가 깊이 다루지는 못했고 각 잡고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들어보니까 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압록강을 나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읽으면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인공지능 얘기를 끼워 넣은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목이 이과 여자 팟캐스트인 만큼 어떻게든 기술 얘기를 했다. 아, 근데 너무 요새 큰 화제니까 진짜. 아, 저 티빙에서 그리고 그 디지털 휴머니티 수업도 듣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아예 거의 모든 독일에 거의 처음인 것 같던데요. 그 학부 과정에 디지털 휴머니티스 그 약간 디파트먼트를 만든 거는 그리고 아예 따로 인력도 채용하고 강의도 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야 변화하고 있구나. 이게 좀 독일에서 훨씬 더 많이 체감한 것 같아서 네,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하시는 연구 활동 다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그
여성주의 활동도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뭔가 차라리 문학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임의를 과몰입해가지고 전 여성주의 얘기 그러게요. 다음 기회에 네 좋았어요. 네. 문학 얘기를 한 거.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